베트남 거리를 걸어보면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도로를 지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는 7,4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있으며 이는 나라의 모든 사람 수와 거의 맞먹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오래되고 저질 연료를 사용하여 오염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그리고 특히 PM2, 오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문제 및 암을 유발합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PM2, 오농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전고, 하노이의 공기질 지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인 198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들 중 6번째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터바이크 문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매년 약 7만 명이 오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공공건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매일 200명 이상이 공기 때문에 죽는 셈입니다. 거리 음식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여전히 숯불, 나무불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조리 도구를 사용하여 연기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설거지와 음식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무런 처리 없이 바로 하수구와 하천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폐수에는 기름, 유기물,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지인들에게 이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의 보도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며 사람들은 필요한 대로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여깁니다. 베트남 거리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경험을 들려주세요. 자연자원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200개 이상의 노출된 쓰레기장이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매일 6만 톤 이상의 가정 쓰레기를 발생시키며 그중 약 15%만이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됩니다. 특히 하루 동안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의 64%가 공공 쓰레기장에 버려집니다. 이 방법은 환경, 특히 수자원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람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낭의 칸선 쓰레기장은 과부하 상태가 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가정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한 번이라도 Wait, what? 라고 생각되었다면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외에 바로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는 저에게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주며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는 2025년까지 빈민가와 강변의 집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1,000가구 이상이 타우후 강변에 있는 열악한 임시 거주지에서 20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도시 인구 중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이 비율은 5%에서 7% 사이였으며 이는 대도시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숫자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 급속한 도시화와 잘못된 도시 계획입니다. 이주민들이 고용 기회를 찾아 주요 도시로 몰려들지만 저렴한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시 거주지를 만들며 강변, 인도, 오염된 수로를 따라 빈민가를 형성합니다. 청결한 물이 부족하고 공공 화장실도 적으며 질병, 범죄, 매춘, 마약 중독, 자살 등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빈민가의 명백한 특징입니다. 하노이에서는 후앙기엠구의 중심지에 있는 추옹둥 동의 2층짜리 목조집들이 빈민가로 불리며 수십 년간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빈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은 미흡합니다. 2023년에 개정된 주택법은 토지법과 맞지 않아 사회주택이 토지 없이 건설되고 있으며 빈곤층은 여전히 제대로 된 주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호치민시에서는 빈민가를 없애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주민들이 생계를 잃을 것을 걱정하여 이주를 원하지 않으며 빈 아파트들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다시 강변에 있는 임시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매일 관광객들에게 발생하는 일이자 그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호치민시의 무더운 거리에서 걷고 있을 때 친근한 거리 상인이 상큼한 코코넛을 권합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몇 모금 마시고 나서 상인은 밝게 말합니다. 500천동, 즉 20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현지인에게는 약 50센트 정도에 불과한 코코넛 가격입니다. 이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하노이에서 스페인 관광객들이 몇 조각의 망고와 파인애플의 200만 동, 즉 거의 50달러를 청구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관광객들이 700천동, 즉 약 30달러를 내고 작은 튀긴 바나나 한 접시를 샀다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 사건들은 호황기엠 호수, 벤탄 시장, 호이안 고대마을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인들은 환율, 언어 장벽, 그리고 현지 가격을 잘 모르는 관광객을 이용하여 부당한 가격을 매깁니다. 어떤 상인들은 이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한 상인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현지 고객은 가격을 알고 있지만 관광객은 모르니까 나는 과일, 미소, 그리고 사진을 팔고 있어요. 하나의 종합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50달러를 과일 한 접시에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광지 가격을 넘어섭니다. 이 관행은 너무 흔해져서 숙련된 여행자들은 가격을 미리 물어보고 작은 지폐를 준비하며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상인들은 피하고 기본적인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은 여행 중 과도한 요금을 부과당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분추인은 문자 그대로 무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수집을 의미하며 나쁜 운을 피하기 위해 향을 피우는 등의 독특한 판매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음식점들의 예입니다. 하노이의 응고시, 리엔거리에는 가장 잘 알려진 분추이 음식점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앉기도 전에 더 빨리 먹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또는 주문했으면 기다려라, 안 했으면 다른 데 가라라는 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점에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방문합니다. 미국의 매거진 바이스는 이 음식점을 독특한 음식점으로 소개하며 단단한 성격의 주인으로 유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객은 항상 옳다는 시대에 이와 같은 무례한 접근이 오히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국수는 맛이 좋고 국물은 진하며 거친 경험이지만 많은 여행객들에게 하노이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분추이가 감정을 강하게 담은 음식이라면 나쁜 운을 피하기 위해 향을 피우는 것은 좀 더 먼 거리의 서비스 스타일을 대표합니다. 이는 하노이의 일부 의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신중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쁜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는 한 쇼핑객이 부티크에서 가격을 물어보고 몇 가지 옷을 입어본 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상점 주인은 소셜미디어에 다시는 오지 마라, 다음엔 팔지 않겠다고 화가 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친절한 서비스 스타일은 오히려 사람들이 상점을 경험해보고 싶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음식에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코코넛 벌레입니다. 이는 메콩 델타 지역에서 자주 언급되는 특산물로 코코넛 나무 안에서 자라며 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 흰색의 통통한 벌레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합니다. 바삭하게 튀기거나 불에 구워 먹거나 더 모험적인 사람들은 생으로 먹으며 그 맛을 위해 약간의 피시소스를 뿌려 먹기도 합니다. 질감은 쫄깃하고 약간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트남 음식에는 피순대도 있습니다. 신선한 오리나 돼지의 피와 다진 고기, 땅콩, 향신료를 섞어 만든 이 음식은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음식인 발루시 있습니다. 이는 오리알이 16일에서 21일 동안 부화한 후 삶아서 제공되는 요리입니다. 보통 소금, 신선한 생강,
베트남 허브와 함께 먹습니다. 이 경험은 알껍질을 깨고 그 안에 부분적으로 발달한 오리 새끼를 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독특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으로 브라질에 이어 거의 전 세계 로부스타 커피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대부분은 부드러운 맛을 지닌 아라비카 커피를 선호하지만 베트남의 로부스타 커피는 전문 바리스타들로부터 강렬하고 진한 맛과 매우 높은 카페인 함량, 그리고 아라비카가 따라올 수 없는 진하고 두꺼운 크레마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로부스타 커피 외에도 시벳 커피를 생산하는데 이는 시벳 고양이가 커피 원두를 먹고 자연적으로 처리된 후 수확되어 로스팅되는 고급 커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입니다. 이 커피는 전 세계 고급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세련된 이미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커피 문화는 생산량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특한 커피 추출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베트남식 아이스 밀크 커피는 전통적인 핀 필터 시스템을 사용해 준비되며 CNN에서 세계 최고의 커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더 창의적인 것은 하노이의 계란 커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를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커피라고 설명하며 소금 커피나 코코넛 커피 같은 다른 독특한 변형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민족적 소수자들은 여러분의 사회적 규범을 완전히 뒤집는 풍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몽족의 신부 납치 풍습은 놀라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는 결혼 승낙의 절차로 강제로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데려가는 의식적인 방식입니다. 만약 여자가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며 이 전통은 외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레드타오족은 결혼식을 며칠간 지속되는 복잡한 의식과 함께 성대하게 치르며 전통적인 춤과 노래, 복잡한 재래 의식을 포함하여 손님들이 실질적인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일부 민족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혼 후 남편은 아내의 집에서 살게 되며 이는 아시아에서 매우 드문 목의 중심의 전통입니다. 장례 풍습도 독특합니다. 로로족과 타이족은 고인에게 밥을 먹여주는 풍습을 따르며 이는 고인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고 깨닫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이족은 고인 가족을 대표하는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조상들이 이 조각상 앞에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죽음이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는 듯이 지내는 풍습을 가집니다. 수천 년 동안 베트남 사람들은 미약한 마취 효과를 일으키는 전통을 지켜왔으며 이는 한때 아름다움과 세련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베텔 잎을 씹는 것은 5가지 특정 요소를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 혼합물이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생성합니다. 베텔 잎이 아레카넛, 나무 껍질, 소석회, 때때로 담배가 포함됩니다. 준비 과정은 매우 섬세합니다. 베텔 잎은 여러 겹으로 말아지고 소석회는 특별한 석회 막대를 사용해 정밀하게 바릅니다. 잎의 줄기는 풀리지 않도록 접어뒀습니다. 신선하거나 말린 아레카넛은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말린 것은 씹기 전에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무 껍질은 접어서 혼합물에 추가하여 마무리합니다. 베텔을 씹는다고 불리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즙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습니다. 베텔을 씹는 경험은 아레카넛의 달콤함, 베텔 잎에서 나오는 매운 향긋한 에센셜 오일, 나무 껍질과 씨앗의 떫은 맛이 결합된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약간 취한 듯한 느낌이 들며 몸이 따뜻해지고 뺨이 붉어지며 입에서 따뜻한 숨이 나옵니다. 베텔을 씹는다고 불리지만 사람들은 즙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습니다. 전통적인 베트남 사회에서는 베텔을 씹은 소녀가 아름다워 보였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발그레한 뺨과 반짝이는 눈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베텔을 씹으면 치아가 검게 변하는데 이는 미적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붉은 입술과 반짝이는 검은 치아를 가진 소녀의 모습은 여성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베텔을 씹는 동안
베트남 남성들은 뚜옹라오라는 매우 강한 담배를 피웠으며 이는 그들의 감정과 중요한 삶의 순간들과 함께했습니다. 뚜옹라오는 특별히 설계된 파이프를 사용하여 피웁니다. 원통형. 그릇 모양의 파이프는 물론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며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디유카이 또는 쟁기 파이프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과정 자체도 예술입니다. 담배는 새끼손톱 크기 정도의 작은 덩어리로 말아서 파이프의 그릇에 넣습니다. 이 담배는 불꽃으로 불을 붙이는데 그 불꽃은 물에 담가 말린 대나무나 갈대 조각으로 만들어져 불필요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 때 사람이 짧은 호흡을 여러 번 하여 파이프 안에 산소를 공급하고 담배 연기가 고르게 타게 합니다. 그런 다음 깊게 들이마셔 큰 양의 연기를 한 번에 들이킵니다. 이 중요한 순간 전에 숙련된 흡연자는 파이프에서 남은 재를 빠르게 불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동작은 제가 정확히 원하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이를 마스터하려면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뚜옹라오는 너무 강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기분이 들며 이것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뚜옹라오를 피는 습관은 사회적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시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누군가는 뚜옹라오를 피웠으며 함께 어지러워지는 경험은 세대를 넘나드는 공동체 결속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질학적 경이로움에 완전히 놀라게 될 준비를 하세요. 퐁에나케방 국립공원에 위치한 손동 동굴은 단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일 뿐만 아니라 40층 건물 하나를 온전히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손동 동굴은 길이가 9km에 달하고 천장 높이는 200m까지 올라가며 너비는 150m에 달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이 동굴 안에 전체 도시 블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건물, 거리, 공원까지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세계는 약 2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에 석회암층을 흐르는 지하 강의 침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손동 동굴에는 완전한 원시숲과 지하 강 시스템이 존재하여 마치 지구 안에 고립된 행성처럼 멋진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독립적인 생태계를 발달시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종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현실 속 쥬라기 공원과 같으며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다른 자연 조건 속에서 생명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굴에는 최대 80m에 달하는 거대한 종유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석회암 구조물은 수백만 년에 걸쳐 물방울에서 나온 미네랄로 형성되었으며 기이하고 인상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자연 공간을 제공합니다. BBC는 손동 동굴을 베트남이 모험가들에게 선사한 선물이라고 칭했지만 이 놀라운 경관에 접근하는 데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 고유한 종, 그리고 동굴 안의 지질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손동 동굴은 매년 약 1,000명의 관광객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탐험 비용은 1인당 3,000달러에 달해 비싼 모험이지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여정이 진정한 모험가들의 버킷리스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시장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베트남의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전체 커뮤니티가 강 위에서 떠있는 배들 위에서 상업 활동을 하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독특한 상업 시스템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시장은 메콩 델타 문화의 가장 활기찬 상징 중 하나로 거래는 강 한가운데 정박한 나무 배들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수백 척의 배가 모여들며 각 배는 과일, 채소, 해산물, 건조 식품, 심지어 커피, 분류 크랩 국수, 반미, 샌드위치와 같은 준비된 음식을 가득 실은 작은 상점 역할을 합니다. 판매자들은 광고를 크게 외치거나 소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배의 앞부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제품 샘플을 걸어두는데 이를 통해 구매자들은 쉽게 어느 곳에서 멈춰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장은 카이랑 떠다니는 시장으로 CNN은 이 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시장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이 인식은 다른 곳에서는 강 위에 앉아 신선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배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믿을 수 없는 기술을 발휘하며 동시에 배를 저으면서 음식을 요리하고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친척을 만난 듯한 기분으로 고객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눕니다. 아침의 첫 햇살 속에서 물 위에 남아있는 안개, 배 엔진 소리,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음식과 잘 익은 과일의 향이 섞여 메콩 델타 지역 사람들의 관대하고 단순한 삶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베트남의 영적 삶은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형성하는 신앙 체계들의 조화로운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는 불교, 모우신 숭배, 그리고 조상 숭배로 각 신앙은 국가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는 수세기 전 소개되어 베트남 정체성의 중심에 있으며 고대의 사원들, 삶의 철학, 그리고 연례 축제들 속에서 그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은 25년에 열릴 유엔 배삭 축제는 80개국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며 아시아 전역에서 그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적 명소로는 쭌콕, 옌투, 바이딘 사원이 있으며 이들 모두가 존경받는 랜드마크입니다. 모우신 숭배는 민속 전통과 연관이 있으며 마오 리우한, 마오쩡안과 같은 신들을 숭배합니다. 이는 자연과 여성성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우동, 의식은 음악과 의상으로 구성된 생동감 넘치는 의식으로 유네스코에서 예외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상 숭배는 더 간단하지만 가족 생활의 중심으로 조상을 존경하고 가족 계보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가정의 재단에 의해 상징됩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실천은 고대의 전통과 현대적 영향을 결합하여 베트남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매년 8,000개 이상의 축제를 기념합니다. 그중 몇 가지는 그 독특함과 장관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제는 떡 응웬 단으로 이는 음력 새해를 의미하며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가족이 재회하고 조상을 기리며 번영을 기원하는 문화적인 리셋입니다. 이때 꽃시장, 화려한 장식, 전통적인 연회가 가득하며 새해 전야 의식, 행운의 돈을 교환하는 전통, 그리고 사자춤과 민속놀이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하노이에서 음력 1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흐엉 사원 축제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순례 중 하나입니다. 수천 명이 행운을 기원하며 옌 스트림을 따라 보트 여행을 즐기고 산을 올라 사원과 동굴을 방문합니다. 이 영적 축제는 전통 공연인 촤엘 오페라와 핫반 노래도 특징입니다. 후에 축제는 베트남의 전 임페리얼 수도인 후에에서 경연으로 열리며 고대 의식 재현, 왕실 음악, 전통 및 현대 예술 행사 등을 기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파 사랑 시장은 매주 토요일 밤마다 열리며 호몽족과 다오족 등의 민족적 소수자들이 만남과 관계를 맺는 문화 모임입니다. 방문객들은 전통 음악, 구의 노래, 엑소의 춤과 민속 놀이를 즐기며 고산 지역의 정체성이 풍부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들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 그리고 유산의 살아있는 표현들입니다. 7,300만 대의 오토바이가 공공건강 위기를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물 위에 떠있는 시장들이 완전한 도시처럼 기능하는 것까지 고대의 풍습이 현대사회 규범을 도전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신앙체계가 독특하게 결합된 영적 전통까지 이것이 바로 베트남의 일상입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력적이며 놀라운 곳입니다. 이 15가지 사실 중 어느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현실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보고 싶게 만들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응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진지하게 읽으며 여러분의 문화 차이에 대한 시각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